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무기 체계와 산업시설은 많은 수의 인공위성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워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된 우주 발사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 부분에 있어 외국의 발사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했기에 언제든지 원할 때 직접 인공위성을 개발해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오전 10시 15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인증 모델 QM이 수직 방향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 47.2m 길이의 웅장한 QM은 올해 10월 1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비행 모델과 형상과 설계 구조가 동일한 발사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우주 공간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띄워올려 군과 산업 분야 모두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용 초고압 액체 연료 주입기를 사용해 10분 만에 발사할 수 있는 ICBM을 갖출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인해 더욱 높은 효율의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게 해줄 KSLV-2 누리호는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발사체 KSLV-2 누리호. 우주 발사체는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송 수단이지만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앞선 기술력을 가진 우주 강국들은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자주적 우주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상업 발사 시장 주도 역할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가장 앞서가는 우주 선진국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러시아와 함께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발사 운영, 발사까지 이르는 개발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했는데요. 당시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에서는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 국내 발사체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46.3%에서 83.4%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처음 우주 발사체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띄워올리는 데 사용되는 1단 엔진 기술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은 이전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MTCR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나가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조약으로 미사일 원성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기술, 부품의 국가 간 거래를 모두 막는 조약입니다. 하지만 누리호의 경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1단 엔진 기술을 포함해 우주 발사체를 위한 대부분의 기술을 갖추게 되었기에 진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주 발사체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인 제3의 법칙을 기본 원리로 적용되는 시스템인데요. 작용하는 모든 힘에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주 발사체의 로켓은 연료를 태워 가스를 만들고 이를 노즐을 통해 분출시킴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것인데요.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길이 47.2m에 무게 200톤의 크기를 갖추고 있으며 무게 1.5톤의 인공위성을 600km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실어 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누리호는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에서는 해면 75톤급 로켓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에는 고공 75톤급 엔진 1기를,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사용합니다.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엔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만 2단에서는 고도 55km 이상에서 점화되기에 비추력을 높이기 위해 팽창비를 12에서 35까지 증가시킵니다. 연료로는 극저온의 액체산소, 케로신 ZA1을 사용하며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로켓을 발사할 액체 엔진의 개발,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설비 구축 등 필요한 과정들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누리호를 위해 건설된 시험 설비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차기 액체 엔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 150톤급까지 시험 가능하게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에 누리호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는데 이때 8톤의 화물을 탑재하고 최대 고도 209km, 비행거리 429km를 10여 분간 비행해 제주도 공해상에 무사히 낙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추력 75톤급 대형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실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북쪽 동네에서 화성 14호가 누리호 시험 발사체보다 먼저 발사되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달리 8번째 국가로 보는 게 정확하기는 하지만요. 3단 엔진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엔진은 유럽 우주국 ESA의 우주 발사체인 아리안 시리즈의 로켓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다른 누리호의 설계안 중에서는 아리안 시리즈의 상단 엔진인 HM-7B를 면허 생산하는 안까지 있었던 것을 보아 어느 정도 설계 사상에서 아리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누리호는 한국판 제미니 로켓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은 1960년대 2인승 유인 우주선인 제미니 로켓을 발사했고, 여기에 닐 암스트롱이 탑승해 우주로 나가 달에 착륙한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죠. 1964년에 발사된 제미니 로켓은 무게 150톤에 1단 추력 75톤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사용했었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는 이와 비슷하게 무게 200톤에 1단 추력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 4개를 사용합니다. 누리호가 최종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이 나로호 개발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안가라 로켓 A5를 참고하면 누리호의 추력 300톤급의 1단 엔진을 양쪽에 하나씩 더 붙여서 추력 900톤이 될 경우 무게 20톤의 인공위성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먼 미래에 본격적인 용도로 누리호 발사체의 용도를 예상해보자면 사거리 5,5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정세에 따라 이것마저 해제될 경우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에 핵탄두를 장착해 사거리 5,500km를 넘어가는 ICBM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극저온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물질은 부식성이 강해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반면 저 북쪽 동네, 그리고 연일 동북아시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대륙 국가, 불공국 등에서는 ICBM의 액체 연료로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 또는 UDMH로 불리는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UDMH는 부식 문제를 해결했기에 10년 동안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게 되었기에 고체 연료 ICBM과 마찬가지로 핵 버튼만 누르면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면 누리호 시험 발사체를 ICBM으로 바꾼다 해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군사용 초고압 액체 연료 주입기를 사용한다면 10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이드라진 액체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는 것이 가능한 불공국의 4세대 ICBM인 SS-19는 발사 준비 시간이 25분입니다. 미국의 ICBM인 HGM-25A 타이탄의 경우 연료 주입 시간이 15분, 대통령의 발사 명령부터 실제 발사까지 20분이 걸리지만,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크기가 타이탄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른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세대 고체 연료 로켓과 ICBM 개발, 누리호처럼 액체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발사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마치 수도꼭지를 풀고 잠그듯 밸브 조절을 통해 엔진에 주입하는 액체 연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로켓의 운행 궤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장점, 무게 대비의 성능이 고체 연료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연료 로켓은 그만큼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료를 엔진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연료통이 필요하며, 이 연료의 연소를 도울 산화제 주입 조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스의 분출 경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액체 연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수십 밀리초의 오차만 발생해도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고체 연료 로켓은 연료 주입량 조절 문제와 같은 점에서 액체 연료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에 비해 훨씬 구조가 단순하며 점화만 시키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 로켓을 액체 연료 로켓의 보조 부스터로 활용해 추진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00kg짜리 위성을 싣고 발사된 나로호의 경우도 1단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지만 2단에는 고체 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누리호가 한창 만들어질 때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고체 로켓을 개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체 연료 부스터 로켓을 개발해 누리호에 장착하고 추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체 연료는 복잡한 구조 설계가 필요치 않은 만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발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어 이제 민간에서도 아무 제약 없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연구 개발 및 생산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군은 초소형 정찰 위성을 2025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장에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위성은 주 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야간 전천후 정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을 때 이는 사르 레이더를 의미할 것이고, 이를 보아 이 위성은
무게 5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군에서 연구하는 고체 연료 발사체가 LGM-30 미니트맨 같은 ICBM 개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LGM-30 미니트맨 ICBM을 우주 로켓으로 개량한 것이 바로 미국의 우주 발사체 로켓이었던 미노타우르 1호였기 때문인데요. LGM-30 미니트맨 ICBM은 미국의 지상 발사형 장거리 핵미사일이며 사거리가 무려 13,000km에 달했던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했던 물건인데요. 액체 연료의 부식성을 해결한 UDMH 같은 연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적의 정찰 위성 등에 의해 이것이 포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가 들어있는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장착이 가능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바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적의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어떤 용도이든 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류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훨씬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연구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민간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더욱 앞서갈 수 있는 포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